안녕하세요. 돈을 복사하는 남자 돈봉다입니다. 연휴 다들 잘 보내셨나요? 비트가 새벽부터 기침을 하더니 39K를 지키지 못하고 36K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번 주 39K를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가 중요하게 봐야 할 관점 포인트이기도 하죠. 오늘 브리핑도 집중해서 잘 들어주세요. 한동안 가파르게 하락을 이어가던 나스닥이 지난 며칠간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급격하게 치솟았던 S&P 500의 변동지수도 다소 안정세를 찾은 모습입니다. 연준의 FOMC 발표 이후로 급등했던 달러 인덱스도 다소 조정을 받았습니다. 혼란스러운 현재의 자산시장에서 크립토 투자자들은 어떤 관점을 가져야 하는 걸까요? 지난주 FOMC 발표 직전까지 일부 회복세를 보이던 시장은 발표 직후 다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사실 3월부터 금리 인상이 시작될 수 있다는 부분은 시장도 이미 예상했던 부분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FOMC 발표 이전부터도 시장은 충분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연준의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이 이미 선반영이 되어 있었고, FOMC 발표 내용이 시장의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면 발표 이후에 회복도 가능했던 상황에서 시장은 왜 발작을 일으켰던 걸까요? 성명서 내용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기자회견 당시에 연준의 의장인 제롬 파월은 모호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대차 대조표 축소 시기를 앞당길 수도 있냐는 질문, 그리고 금리를 한 번에 0.5%까지 올리는 것도 가능하냐는 질문 등 시장이 두려워하는 최악의 상황을 물어보는 질문들에 대해서 제롬 파월 의장은 알려줄 수 없다고 대답하거나 미국 성장은 튼튼하다는 대답으로 얼버무렸습니다. 미국의 성장이 튼튼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다소 강하게 긴축 정책을 펼쳐도 미국의 성장이 방해받지 않을 수준이라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제롬 파월이 그런 뉘앙스를 풍겼기 때문에 시장은 경직돼 있는 것인데요. 투자 시장은 악재보다 불확정성을 더 두려워하기 때문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은요, 파월이 통화정책에 대해 매파적인 입장을 취하겠다고 밝힌 이유입니다. 제롬 파월 의장은 시장이 가장 두려워하는 긴축 상황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대해 미국 경제의 성장이 튼튼하다는 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런데 성장이 튼튼하다고 말할 때의 연준의 근거는 고용지표였는데요. 미국의 고용 상태가 완전 고용에 가깝다는 이유로 연준은 성장이 튼튼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한국 시간으로 어제 저녁 10시 10분에 미국 ADP 비농업 부분 고용 변화가 발표되었습니다. ADP 전미 고용 보고서는 40만 개 미국 사업체 고객의 임금 데이터를 근거로 한 비농업 민간 고용의 월 변화에 대한 촉도입니다. 정부 데이터보다 이틀 먼저 발표되기 때문에 정부의 비농업 부분 고용에 대한 훌륭한 예측치가 되는데요. 이 결과가 예측보다 훨씬 낮게 발표되었습니다. 다우존스는 20만 개 일자리가 추가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 결과는 30만 1000개가 감소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ADP가 마이너스 고용을 보고한 것은 2020년 12월 이후 처음인데요. 이번 고용 결과는 오미크론이 시장에 타격을 준 결과입니다. 전염병에 민감한 레저 및 접객 산업은 15만 4천 개의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제조업도 2만 1000개의 일자리를 잃었고요. 교육 및 보건 서비스는 15,000개 일자리가 줄었으며 건설 부분에는 10,000명이 감소했습니다. 이 와중에 서비스 제공 산업은 무려 27만 4천 개의 일자리에 손실을 일으켰습니다. ADP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넬라 리처드스는 오미크론 변형의 영향이 일시적일 수는 있지만 고용 성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고용시장의 회복은 한 걸음 물러섰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연준이 말한 것처럼 미국의 성장이 안정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시장의 성장이 불안정적인 상황에서 연준은 긴축 정책을 강하게 펼칠 수 있는 기반을 잃게 됩니다. 테슬라는 작년 고점으로부터 최대 36%까지 하락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전후로 미국 주식의 신화를 이끌었던 테슬라가 이 정도로 하락을 한 것입니다. 페이팔의 경우는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전 고점 대비 58%가 넘게 하락했고, 이는 2020년 5월의 가격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들어서면서 엄청난 성장을 한 줌 또한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고점 대비 최대 77%까지 하락했고, 이 또한 2020년 5월의 가격입니다. 페이팔이나 줌이 펀더멘탈이 약한 잡주라서 이렇게 떨어지는 걸까요? 비트코인의 경우도 고점 대비 52%가 하락했습니다. 페이팔이나 줌 같은 기술주보다 오히려 하락률은 낮은 것인데 왜일까요? 그리고 이건 단순히 고점 대비 퍼센트를 볼 정도의 차이가 아닙니다. 왜냐면요, 2020년 5월 대비 가격을 보세요. 비트코인은 여전히 320%가 넘게 올라온 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무슨 차이일까요? 지금 비트코인이 한시적으로 미국 증시의 위험자산과 연동된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비트코인과 기술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크립토 시장의 암호화폐들은
다가오는 시대를 이끌 신기술이고요. 비트코인은 그 자체로 인플레이션을 해칭하는 가치 저장 수단입니다. 변화하는 가격 속에서 비트코인과 크립토 시장의 펀더멘탈에 문제가 생겼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작년 1월에 크립토 시장은 다양한 호재들로 인해 급등을 일으켰죠. 그럼 지금은 호재가 없는 걸까요? 오히려 그때보다 더 많은 호재들이 널려 있습니다. 더 많은 기업들과 더 많은 은행들이 NFT와 디파이 같은 크립토 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진입하고 있기도 하죠. 그렇다면 크립토 자산 투자자로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이 과연 시장으로부터 도망칠 때일까요? 이 자료를 잘 보시길 바랍니다. 비트코인 시장에서 시장의 타이밍을 저울질한다는 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2014년 1월 1일에 1비트코인을 768달러에 매수하고 2022년 1월 26일까지 들고 있었다 친다면 36,988달러의 가치의 자산을 보유하게 됩니다. 최초의 투자 이후로 무려 50배 가까운 증가이죠. 그런데 같은 식으로 매수했다가 가장 상승률이 높았던 7일을 놓친 사람의 자산은 9,847달러입니다. 단 7일을 놓쳤을 뿐인데 엄청난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마찬가지 맥락에서 가장 상승률이 좋았던 14일을 놓친 사람의 자산은 3,641달러입니다. 모든 기간 동안 비트코인을 팔지 않고 보유했던 사람에 비해서 10토막이 났죠. 무조건적인 존버가 답이라고 말씀드리는 걸까요? 그런 건 아닙니다. 시장이 과열되어 있을 땐 적절히 분할 매도하고 시장이 침체가 되어 있을 땐 분할로 매수 접근한다면 변동성에 따른 스트레스를 줄이면서 수익률을 더 크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비트코인 3위골의 코봉남의 방식입니다. 시장이 과열되어 있다고 판단될 때 일부 분할 매도하긴 했지만 저점을 줄 때 더 많이 매수하면서 비트코인 보유량을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봉남은 오늘을 포함해서 3일 연속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선택한 비트코인의 펀더멘탈에 문제가 없다면 당장의 하락에 두려워하기보다는 숨을 고르고 시장 전체의 펀더멘탈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선택한 코인이 스캠이거나 개발자들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면 그 코인은 버리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은요, 그런 것들을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장기적으로 보셔야지 크게 벌 수 있는 시장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설 연휴가 이제 막 끝났는데요. 모두들 즐거운 설 명절 보내셨나요? 원래 명절은 가족, 친지에게 잔소리 듣는 맛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기가 갈수록 힘들어지네요. 연휴 라이브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어디 안 가고 계속 일만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쉬시는 동안 비트코인 관련해서 전해진 소식들을 싹 모았는데요. 함께 한번 보실까요? 뉴질랜드 의원이 비트코인은 겁나 흥미롭다라고 했네요. 러시아의 금융범죄청은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규제로 로드맵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지에서 스멀스멀 완화로 변경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네요. 인도의 재무부 장관은 비트코인을 사고 파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라고 말을 했네요. 페이스북에서 스테이블코인을 담당하던 사람이 비트코인은 특별하고 복제할 수 없어 라고 뻔한 소리도 있었고요. 또 우리의 잭도시 형님은 페이스북은 스테이블코인 같은 거 할 거 아니고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더 접근하기 쉽도록 했어야 했다 라고 혼쭐 내줬습니다. 그리고요, 정말 큰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여러분,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를 아시나요? 2021년 3월 기준 3조 9천억 달러. 여러분들, 3조 9천억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4,700조를 운용하는 피델리티는 글로벌 자산 운용사 중 4위인데요. 전설의 주식 투자자 피터 린치 형님이 계셨던 곳으로 더 유명하죠. 이런 회사가 2018년 10월에 일찌감치 설립한 자회사 피델리티 디지털 에셋에서 비트코인 퍼스트라는 보고서를 내놓아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법정화폐를 비교했을 때 내구, 분할, 대체, 운반, 검증, 희소성 총 6개 항목에서 비트코인이 압승했습니다. 실적만 금이 이긴다고 하네요. 그 이유는요, 구매력을 유지한 화폐로서 가장 긴 기간 사용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역사가 길어서 그냥 가산점 한번 준 거죠 뭐. 총 26장의 보고서인데 앞서 중요한 내용은 다 전달드렸으니 굳이 읽어보실 필요는 없을 듯 하고요. 그래서 피델리티의 결론은 이겁니다. 비트코인은 우월한 형태의 돈이다. 자산운용을 4천조나 하는 기업의 자회사에서 이미 비트코인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물론 당장의 시세에 내 마음이 아플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의 크립토 분석팀과 다음 스텝을 밟기 위해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여러분들. 2월 5일 토요일 멤버십 방송에서 지난번에 언급드린 NFT 프로젝트 로드맵 설명이 있습니다.
로드맵이라 하기엔 너무 간단히 설명드릴 거라 큰 기대는 하지 마시고요. 우리 돈패밀리 중 멤버십 유지하고 계신 분들은 2월 5일 토요일 멤버십 방송 꼭 실시간으로 들으러 오세요. 대충 오후 2시 3시쯤 방송할 생각이고요. 자세한 건 커뮤니티에 공직을 남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